일본의 굴레 책요약 3. 이제 2부 굴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장 경제와 금융입니다. 일본의 80년대 버블을 볼까요? 원인은 여신의 과다한 창출. 1985년부터 4년간 일본은 과다한 여신을 창출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시작은 1989년 크리스마스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여신을 과도하게 풀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신호를 주어서 이제부터 흥청망청 올라갔던 주식 가격하고 덩달아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에서 정부가 신호를 주니까 돈을 빼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둘 돈을 빼다가 이게 심리적 공황이 와서 드디어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치가 폭락을 하고요. 기업들은 대차 대조표 불황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는 원자료도 줄 수 있고 임금도 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놓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비싼 설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등을 사놓은 게 있어요. 사놓은 게 있는데 얘네들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똥값이 되니까 재무제표에서 자산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가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운영자금은 있는데 대차대조표 불황이 대차대조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고요. 신규 설비 투자가 전무, 신규 직원 채용도 전무. 왜냐하면 돈이 1원이라도 남으면 무조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황이 오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대출을 기업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 회복 조치가 되는데 이런 대차 대조표 불황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경기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주고 싶어도 기업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을래요? 자, 일본 불황의 대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은 외부 충격에 기반하는데요. 철도가 깔렸을 때, 인터넷이 깔렸을 때 처음에 버블이 형성됩니다. 우와, 잘 되나 보다 하다가 어느 날 또 이제 혹시나 좀 이제 너무 투자를 오래 한 거 아니야? 투자에 너무 몰빵한 거 아니야? 하다가 사람들이 심리가 붕괴되면 이제 그 불황이 오는 건데 일본의 버블은 기술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사유는 수출 이외의 성장 동력을 투자라고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라고 딱 봤고요. 이를 키우려고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하려면 기업들에게 자금을 무제한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고 버블이 이제 무제한 공급을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 오케이, 이제 일본의 그 관리 당국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 너무 생기면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서서히 꺼뜨려야 되거든요. 꺼뜨리는데 한꺼번에 꺼뜨리면 경제 공황이 오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폭락을 유도합니다. 슬로우 모션 폭락이 일본 불황 대처법의 특이성이고요. 그렇게 해서 뱅크런, 우와 내 돈은 안전한가 하고 은행이 붕괴되기 때문에 내 돈은 안전한가 하고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뽑아내는 뱅크런을 막습니다. 즉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조치는 예금자들의 예금을 무조건 다 보호해 줍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뱅크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됐든 내 돈은 찾을 수는 있다며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에 돈이 전혀 안 돌잖아요. 경제에 돈이 전혀 안 돌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을 무제한 확대합니다. 그 부작용이 30년 경제 불황의 시작입니다. 즉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은 IMF 금융 위기로 해서 사회가 완전히 정말 공황 상태에 빠졌잖아요. 심리적 공황 상태, 실직 상태, 경제가 돌아가는 게 기적일 정도의 그 상태. 전 국민의 아마 30%가 실직이었나 그런 상태였는데 한국은 그걸 2, 3년 동안 대차게 맞은 거죠. 세게 맞았습니다. 세게 맞고 이제 신용카드 한도 제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풀어놨어요. 한국은 성격도 급해서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은데 3, 4년 동안 엄청나게 세게 맞고 그러니까 1, 2년 동안 엄청나게 세게 맞고 또 총 3, 4년 동안 다 일어나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기업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이런 거가 고려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을 자금 여력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1, 2년 동안 한꺼번에 되게 세게 얻어맞을 거를 천천히 늘린 거죠. 천천히 늘려서 10년, 15년에 걸쳐서 우리는 천천히 이게 불황인지도 모르게 넘어갈 거야 라고 막았는데, 실은 이 슬로우 모션 폭락의 부작용이 30년 장기 불황이 됐고, 문제는 이게 무서운 점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슬로우 모션 폭락 중에도 경제 여신을 공급했고요. 당시에는 그 경제 여력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로 여신을 공급했는데 1997년에 72조 엔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일어나서 공황이 왔을 때 미국이 한 번에 지출한 그 정부 지출과 동일합니다. 놀랍죠? 일본이 그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에는 일본 흥업은행이라고,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은행인데, 이 은행이 파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 금융제도가 파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본 흥업은행이 은행들의 기업 대출을 대표하는 은행이었거든요. 이 흥업은행이 사실은 경영권을 이 정부에 회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기업 대출을 사실상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 기업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신에 이때부터는 2000년부터는 은행 대신에 일본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990년에서 2005년에 40 동안에 45조 엔 적자 재정을 만들어내는데, 45조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460조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500조에서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통으로 슬슬 쪼개서 뿌린 거죠. 이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720조 원, 장난 아니죠? 한 번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원히 뿌릴 수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마다 소비세 인상으로 다시 불황에 바로 봉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일본 얘네들 바보 아니야? 왜 경기가 살아날 때 좀 두지? 왜 소비세를 인상을 시켜서 다시 그 꽝을 만들어? 소득세 과세는 정치적 이유로, 자민당의 집권 기반 때문에 그 정치적 이유로 불가하고요. 소비세 인상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 침체를 바로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일본 재정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소비세 인상 없이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서 겨우 살아나는 걸 계속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농촌 인프라에 재정 지출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할 거가 없습니다. 돈은 썼는데 엉뚱한 데 썼죠. 무역 수지는 이미 적자고요. 무역 수지는 상품과 용역을 팔아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돈 번 돈이고요. 이자 수익이 포함된 경상 수지가 아직은 플러스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날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리고 그것도 가까운 시일에. 왜냐하면 일본의 인구 구성 변화 때문에 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참고로 이 저자는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8장 비즈니스. 일본 비즈니스계 당면 과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분야로 인력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효율성 포기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은 결국 상실했고요. 그 찬란했던, 그 엄청났던 산업 경쟁력은 몇몇 핵심 산업을 제외하면 다 상실했습니다. 자, 종신 고용을 지속할 여력도 이제 회사는 없어요. 옛날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했고요. 어째 남 얘기 같지 않죠? 종신 고용 트랙에 간신히 들어온 그 소수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야근으로 착취합니다. 야근으로 착취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젊은이들과 착취당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모두 다, 남자 여자 모두 다 합심해서 암묵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요. 경제적, 사회적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일본과 한국은 땅 대비 일본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자 운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냐면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 해법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애기 한 명 낳는다고 돈 100만 원 주면 낳겠습니까? 저는 500만 원 준다고 안 낳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애기 낳을 나이는 지났지만 적어도 프랑스 정도의 사회적인 육아 시스템, 타가 시스템을 완비를 해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찬성을 합니다. 일시적인 돈을 주는 것은 절대 해법이 안 됩니다. 일본 비즈니스는 세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해외에 나가서도 자국 고객만 상대해요. 그럼 해외에 나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집단지성의 혜택에서 소외되고요.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는 능력과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이 부재하다라는 게 이 저자의 진단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최소한 빨리빨리 대처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일본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니. 좋아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패한 사업 철수가 정말 어렵고 기업 인수합병도 어렵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저자가 말한 한국의 장점이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의 미래의 축소판은 2011년 도쿄전력이에요. 그 대지진 났을 때 그 핵발전소 운영했던 곳, 원자력 발전소 운영했던 곳, 일본 기업의 축소판이다. 직원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웅적으로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경영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파국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본 국민들은 책임을 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고 책임을 다하고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진이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은 이 직무유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지도층과 일본 경영진에서. 일본 재계 기득권층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고 지위나 특권 유지를 위한 단합이 심각하다. 여기서 문학작가 하루키 무라카미가 전 아베 수상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아베 따위가가 그 하루키가 썼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되는 급이 안 되는 인간이 일본을 지배했었다라는 말이고요. 자, 사회문화는 굉장히 짧게 넘어갈게요. 일본 지도층의 쇠퇴는 정계든 재계든 아까처럼 한번 투자한 거는 포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고요. 전략적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딱 한 번만 변한 거예요. 딱 한 번만. 언제? 메이지 유신 때.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 잘못 들여온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잘한 점이 너무 많은데 잘못된 점도 있죠. 그거를 2차 대전 후에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매몰 비용 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일본 애들은. 한 번 인가된 프로젝트는 철회 불가. 자, 일본의 예지만 우리도 남 얘기 같지 않죠? 일본은 그 제도 자체, 막부 제도라든가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낸 제도라든가 수출주도 산업 등의 신성함을 부여해버립니다. 아예 제도 자체에 신성함을 부여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제도가 신인데? 제도 자체의 신성함 부여는 메이지 유신기에 더 극성하게 일어났고 현재에도 면면하게 살아있습니다. 저자의 분석입니다. 자, 정치를 볼까요? 정치는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1955년 체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민당은 놀랍게도 정책을 결정하지 않아요. 관료가 결정합니다. 누군가 차관이. 장관은 정치인이 임명하는 거니까 차관이 결정합니다. 자민당의 역할은 이해관계자를 매수하는 거고요. 책에 써 있습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1955년 체제의 심각한 결점, 자민당 일당 독주의 심각한 결점은 정책 방향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전환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도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꿔봤자 자민당 안에서 파벌만 바뀝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직선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아시아 넘버원 그 민주주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정도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시아에서는 최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해피합니다. 결점 2는 체제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들 그 지배체계 안에 있었던 이너서클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통째로 자민당과 관료 권력을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1970년대 일본 수상이었던 다나카가 행했습니다. 다나카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광고업체 덴스의 일대 회장, 이 둘은 실은 하루키 무라카미의 양을 쫓는 모험에 나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엄청나게 떠오릅니다. 일본 사회를
음지에서 지배합니다. 정치 권력과 광고 권력과 금권으로 지배합니다. 다나카 기코이 수상은 외부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자민당 관료 체계가 아니라 금권 정치의 화신인데 놀랍게도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도 금권 정치의 화신이라 그러네요. 미국도 별거 아닙니다. 농촌에 막대한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 협상에 능한 정치가로서 닉슨 쇼크의 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록히드 스캔들 때문에 물러나긴 했는데 록히드 스캔들이 미국과 일본의 기존 권력 체계가 다나카 수상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잘 읽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하지만 음지로 내려온 후에도 1990년대 초반까지 다나카가 일본 수상을 결정했습니다. 놀랍죠?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다나카가 실제적인 일본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일본 수상이 나카소네인데요. 나카소네 정권의 별명이 다나카소네였답니다. 다나카소네. 오자와 이치로는 진정 일본을 개혁하려고 시도했고 이 사람은 다나카에게서 배웠는데 다나카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금권 정치가 아니라 정책 비전으로 경쟁하고 정치에 의한 관료사회 통제, 일본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라고 이 저자는 인정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저자가. 이 사람이 전후 최초의 정권 이양을 실현했고요. 선거제도를 개혁했고 2009년 2차 정권 이양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있었던 딱 두 번의 정권 이양, 그러니까 1955년 체제 이후에 딱 두 번의 정권 이양을, 야당으로의 정권 이양을 이 사람이 실행했습니다. 일본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이 현행 한국의 투표제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베꼈거나 일본이 베꼈거나인데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한국과 한일 양국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득권에서 제거가 됐고요. 오자와는 그 후에 일본 정치는 이 오자와 같은 정치인다운 정치인, 저자에 의하면 진정한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베급 정치인이 이제 훼손하고 있죠, 정치를. 자, 일본과 세계 볼까요? 미국 두뇌가 일본 정책을 좌지우지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일본통이라는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끈앞풀은 아닌데 실은 일본 정부의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싱크탱크에 있는데 일본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신일본통은 미국인의 정책 구상자들인데 이들이 일본을 주물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 주물르기 되게 쉬운 사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체가 돼 있잖아요. 그 정치체계는 방금 나온 오자와 같은 독립적인 정치인이 나면 큰일 나고 그냥 1995년 체제가 계속 유지돼서 자민당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돈이나 받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본통은 자민당을 지지합니다. 자민당이 있고 관료 체계가 있어야 자기들이 미국에서 계속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예 일본 정부나 일본 재계의 자금 지원을 받는 애들인데 재단, 언론인, 미국의 재단, 미국의 언론인, 미국의 정부 관리, 그 다음에 미국의 학자, 이를 네트워크로 삼아서 이들이 외부 네트워크로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재계의 자금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실은 이 일본이 미국 내 일본 동지호 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내용이 아니라 일본의 국방과 외교와 심지어 수출까지 무역까지 미국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거꾸로 미국을 조종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일본에게는. 그래서 일본은 미국 내 일본 동지 두뇌 집단을 수십 년간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런 집단을 조종을 잘한다고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와 정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일본통과 일본 관료층이 무너뜨린 겁니다. 신일본통과 일본 관료층 모두 자기들의 기존 권력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오자와 정권을 무너뜨린 거고요.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툴에 불과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이 사람은 일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쇠락하게 됐을까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그런 사람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본 엘리트층에 있어서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라. 미제국은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저자가 썼습니다. 미제국은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난다. 언젠가 계속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학생권 같지만 아니에요. 미일 동맹이 무너지는 날 일본은 외롭게 남겨질 것이다. 그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저자의 질문이에요. 일본의 원제는 스스로 아시아에서 분리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메이지 유신 때. 그리고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면 일본이 다시 아시아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서 회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을 직면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일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웃나라, 한국이나 피해국,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일본을 위해서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이고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이나 중국,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꼭 반성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인정은 필수적인 과제고요. 이 일을 해낸 나라가 있죠. 전범국 독일은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사회에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독일이 군비를 증강한다고 아무도 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면 엄청나게 우려하죠. 정치 책임자의 진실한 사과. 일본이 아까 오자와가 정권을 첫 번째로 교체했을 때 1995년인가 그때 첫 번째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그때 수상이 오자와가 수상은 아니었는데 그때 수상이 한국에 역사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행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정치가 제대로 가야 되는 길이고요. 교육 체계와 미디어에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역사를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체계를 바꿔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일본 국민이 역사에서도 성인급 인식을 갖게, 그러니까 애덜트, 성인급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아시아의 일원으로 이웃 국가로부터 승인받는 첩경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이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EU 국가가 됐고요. 사실은 독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1940년부터 60년까지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자기들도 끼어 있잖아요. 자기들도 의사결정권에 끼어 있는 그 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힘들었는데 1960년대 학생운동 등을 통해서 젊은 독일 국민들이 우리는 독일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로부터의 진정 어린 요구가 나와서 그거를 수용하고 독일이 이제 드디어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앙금을 싣고 프랑스와 서로 대대적인 화해를 하고 가장 큰 적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2차 대전 침략했던 나라들 모두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그런 걸 했고 그것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저자는 일본은 앞으로 그러기 힘들걸 정치 체계상 그러니까 아베 따위가 하루키 표현 아베 따위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다음에 다른 수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 차이 없다고 도찐 개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의 결론을 볼까요? 일본은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우수한 전술과 결합해서 대참패를 일으킨 전례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통으로 먹어보겠다. 이게 중국이 너무 넓고 중국은 이게 싸우면 군대가 패해서 시골에 있는 마을로 스며들 뿐이지 점령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목표죠. 실현 불가능한 목표인데 중국을 점령하겠다. 아니면 전후에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한두 개 특정 산업이 아니라 일본의 꿈은 그거였어요. 전 세계 모든 산업을 지배하겠다.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경제학 원론의 분업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아주 망상이죠. 망상. 이런 거를 놀랍게도 우수한 전술과 결합하니까 이게 초기에는 되는 거예요. 초기부터 안 돼야 되는데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 결국은 중국의 수렁에 1931년부터 15년간 빠졌었고요. 태평양 전쟁 41년부터 4년간 사실은 초기에 일본 함대를 1년 내 다 잃어요. 다 잃는데 이게 배가 없어. 배가 없는데 계속 버팁니다. 3년을 더 버텨요. 왜냐하면 우수한 전술로 버티는 거죠. 물론 전쟁에서 헛발질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일본이 어떨 때 잘했냐를 보니까 목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바꾸고 우수한 전술로 결합하면 매우 우수한 성과를 냈다. 뭐냐? 전후 번영. 전후 20년, 30년간 번영은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해낸 것 같아요. 일본의
필요한 창조적 파괴 없이는 30년 불황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가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국이 받아들일 것은 일본 고소하다라기보다는 고소하긴 합니다. 일본 고소하다라기보다는 한국이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많이 갖고 왔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데 장사가 없죠. 그 전체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데 1인당 GDP가 줄어드는 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쇠퇴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인구 구조상 올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구조를 많이 물려받은 우리도 혹시나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징인 빨리빨리로 창조적 파괴를 계속해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를 계속해야 되고 이건 저자의 말은 아닌데 저의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저의 지식으로는 한국은 무자비한 경쟁을 사회에 계속해서 도입함으로써 특히 IMF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자비한 경쟁을 계속 도입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죽자 살자 경쟁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니까 살아남는 건데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반영을 하죠. 출산율이 반영을 하니까 사회적 안전망, 경제적 안전망, 그리고 육아 안전망 이런 거를 다 만들어줘야지 다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5천만에서 나중에 3천만까지 갈 건데 저는 5천만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인구가 딱 유지가 되면서 그게 3천만이든 2천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만 그 주변 다른 경쟁국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갖추고 그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일본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의 결론의 대책은 일본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본. 미국의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미국은 엄마가 아니다. 엄마 품이라고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주 외교 및 대등한 미일 동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 하나를 빼버렸는데요. 이 저자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너무 아픈 분야라서 뜨끔하니까 일본이 군비를 증강한단 말이야? 뜨끔하니까 저는 빼버렸는데 책에는 자주 국방 외교 및 대등한 미일 동맹. 지금은 미일 동맹이 대등하지 않고 속국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엔 일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도 대등 외교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책임지는 정치체계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사실은 이 2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글씨 폰트도 좀 키웠잖아요. 이게 메이지 유신이 갖고 온 가장 큰 폐해가 이겁니다. 책임지는 정치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잘못 굴러가는데 아무도 이 방향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오자와가 전후에 일본에서 딱 한 번 고쳐보려고 했고 2번이나 성공했는데 미국 세력과 일본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죠. 관료에 대한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적 성장. 이거는 일본도 엄청 중요하고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원래 짜다가 그게 초안을 기재부가 짜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거 다시 돌려와야 됩니다. 미국은 의회가 짭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사실 저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될 걸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 반성해서 아시아국과의 신뢰 회복, 이것도 이 저자는 특히 4번하고 5번은 굉장히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과 3번도 덩달아 안 될 것이고 2번과 3번이 안 돼 1번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겨우 희망을 합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야 할 길은 피겨스케이팅 스타인 한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책에서 언급해서. 여기가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센다이시입니다. 도호쿠 지방의 센다이시입니다. 센다이시고 가장 근처에 있는 대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유는 여기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겨스케이팅 연습 중이었는데 중학생이었나? 피겨스케이팅 연습 중이었는데 피겨스케이트장이 흔들리고 자기도 약간 다친 채 기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폐해에서 한유는 연습할 장소와 그런 여력도 없었는데 자기 자신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센다이시 사람들도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가 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거는 평창에서 금메달 딴 겁니다. 금메달 따고 센다이시에서
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 국민의 이런 면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잖아요. 나라를 떠나서 멋진 이야기죠. 한유의 이야기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비극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이 이야기라고 저자는 정의하고 있고 일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일본이 이렇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저자도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도 있는데요. 맨 뒤에 있거든요. 읽어볼 만합니다. 하지만 저하고는 아주 미묘한 데서 견해가 다른데 저자는 한국하고 일본이 좀 더 이렇게 화합을 해서 중국에 대항하자라고 썼어요.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저는 한국의 핀란드화, 이 책에서도 중간에 핀란드화 옵션이 나오거든요. 즉 중립국가를 선언한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이랑 더 친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센 세계 4강이 한국 주변에 있고 한국이 이제 5강이 되기를 바라는데 언젠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계 10강인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브라질이나 인도 같이 인구 많은 나라들이 올라와서 12강이나 15강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10강에는 들 능력이 있는 나라고요. 5강은 그냥 꿈입니다.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중립국가를 표방해야 되고요. 다만 일본이 실제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제도고 뭐 부족한 점은 많지만 앞으로 계속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는 정치,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정권이 또 바뀌고 정권이 계속 평화적으로 바뀌면서 책임을 진 정당이 책임을 못 지면 바뀌고 좋습니다. 지금 저도 정치적 견해는 있지만 최소한 장기적으로 걸쳐서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좋습니다. 바뀌는 게 좋고 저는 장기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는 100% 갖고 있어야죠. 100% 시장 경제하고 무역 국가. 저는 제 꿈은 이렇게 성립된 핀란드화라서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의 마지막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저자가 쓴 내용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읽어볼 만한 명절을 추천하고 있는데 근대 일본이라는 책하고요. 패배를 껴안고 저는 한번 다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 책은 안타깝게도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책은 핵심 아이디어를 준 책은 맨 오른쪽에 있는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아마 1990년대에 나왔고요. 일본 정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 일본 정계 사람들이 뒤로 찾아와가지고 일본 국민들은 대노했고요. 우리 일본 정치가 이렇게 허접하단 말이야 대노했는데 일본 정치계 사람들은 뒤로 찾아와서 이 캐럴에게 선생님 이런 책을 계속해서 좀 써주세요. 이 책이 우리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명이 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고 조금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이 영어책을 좀 보고 부러웠던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부터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일본은 1962년에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 즈음에 선진국인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잖아요.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K-팝이라든가 한국 그 수출 상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 미국 가면 되게 많이 보여요. 제가 2017년에 유학을 가서 2020년에 돌아왔는데 2017년보다 2020년에는 있잖아요. 훨씬 더 예뻐졌고 차들이 이뻐졌고 더 많이 보이고 미국 사람들 인식이 달라졌어요. 2017년과 2020년에도 달라졌는데 앞으로 2030년엔 더 멋진 차들이 나오겠죠. 도로에 차들이 쫙 깔리면 그날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TV 깔린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차가 깔리면 바뀝니다. 오, 이 나라는 내가 타는 차를 만드는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를 좋아하면서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한계에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분석하는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래도 일본이 부럽다라고 느꼈던 게 이거고요. 저는 이 세 책을 한 권씩 다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록에는 이거 외에도 여러 권의 참고 문헌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문헌이고요. 일본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만한 교훈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라는 걸로 이 책을 이런 참고서적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요약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약했던 책은 일본의 굴레, 테가트 머피가 쓴 책이고요. 제가 이 사람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을 찾아봤더니 이 책 딱 한 권 냈더라고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이고요. 금융산업에 미국에서 한 30년, 일본에서 한 4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굴레 책 요약 3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